안녕하세요. 오늘 조선시대 군사의례와 복식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숭의여자대학교 박가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특별 강연에는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라는 특별전의 부대 행사로서 원래 계획되었던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장 강의를 하지 못하고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시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시 여기 보시면 포스터가 있지요. 포스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포스터가 다시 한번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봐주시고요. 사실 저는 현장 강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든 거는 난생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기는 한데 현장 강의에서의 장점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즉시 이해하시는지 아니면 못하시는지를 알고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저로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대신에 좋은 점은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고 외국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전부 보실 수 있다는 생각에 또 이 또한 좋구나, 좋은 부분만 확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시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1월 19일부터 열렸죠. 사실 준비는 12월 중순부터 오픈하려고 준비를 계속 해왔었는데 코로나 상태가 심각해져서 열지 못하고 고궁박물관도 참아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동안 참으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9일부터 이제 사전 예약제로 열리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시는 이쪽에서 보이시겠죠? 네. 보시는 부분은 문화재청에 나와 있는 홍보 자료입니다. 그만큼 전시에서 어떤 부분을 관람할 때 포인트를 둬야 되는가를 뽑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것들을 살펴보시고 저의 강연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장면을 담아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의례의 변화와 복식의 기록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사실 저는 복식 연구자이기 때문에 복식의 종류와 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례별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특징이라든지 가치, 왜 그렇게 해야 그런 걸 선택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정조의 원행, 을묘, 정리, 의궤를 아시지요. 화성에 행차했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먼저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병풍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화성의 현룡원에 이제 아버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사실 그때가 정조의 어머님, 해경궁 홍씨의 그 60세 회갑잔치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갔지만 사실은 두 분이 아버님, 돌아가신 사도세자 아버님과 그다음에 어머님께서 동갑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신 아버님과 살아계신 어머님의 회갑잔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아버님의 원에 가서 돌아가신 곳에 가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함께 잔치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8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8일이 걸렸는데 그 장면을 지금으로 치면은 행사가 있으면 기념 촬영을 하듯이 그 당시에는 기록화로 남겼고 그 기록화로 남겼던 장면을 병풍으로 꾸민 것이 위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은 두루마리 형태로 행렬, 그러니까 이동 장면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 안에는 누가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간다든지 무엇을 들고 있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풍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른쪽부터 폭수를 셉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1폭, 2폭, 3폭, 4폭 해서 보셨을 때 5폭에 해당하는 장면과 6폭에 해당하는 장면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폭 같은 경우는 야간에 했던 군사 훈련입니다. 정조는 사실 이 행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습의라고 하는 연습, 요즘 말로 하면 리허설을 거쳐서 굉장히 정성껏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굉장히 정성을 기울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화성이라는 장소가 사실은 새로운 도시였고 거기에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장용영의 군사들 4,000명을 데리고 군사훈련을 직접 하는 그런 친림이라고 하죠. 친히 임하셔서 함께 군사훈련을 시키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을 하러 간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군사를 보여주고자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폭을 보시면 야간에 했던 서장대 올라가서 했던 그 군사훈련의 모습입니다. 6폭 같은 경우는 활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 매화포를 터뜨리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불꽃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문과보다도 무과 시험에 사람을 더 많이 뽑았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군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옷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군사 복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식을 가져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있는 의주 부분과 그 다음에 연설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챕터에 들어있는 정조의 복식을 살펴보면 융복도 있고 군복도 있고 면복도 있고 갑주도 있고 그 다음에 참포와 오서대도 있었고 혹시 비가 올까 대비해서 우비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비가 와서 그것을 꺼내 썼던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옷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 사실은 짐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반차도를 보시면 그 안에는 이렇게 억압주마, 그러니까 왕의 갑옷과 투구를 싣고 가는 말이 2마리가 있고 갑마가 다른 사람의 다른 인물들의 갑옷을 투구 갑옷을 싣고 가는 말이 14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군사 복식은 얼마나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했었고 예와 악을 중심으로 이것이 합쳐졌을 때 세상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회가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와 악을 펼치는 그 무대, 그 공간이 바로 의례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의례에서 많은 것들을 표출하는, 가시화하는 것이 수단이 되는 것이 복식이었기 때문에 복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는 그 주변 배경을 가지고 옷을 선택해서 입었기 때문에 거꾸로 옷을 공부해보면 옷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를 볼 수 있다는 말하자면 복식을 가지고 그것을 돋보기 삼아서 당시를 들여다보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복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의례에 대해서 알아야지 각각의 어떤 의례가 있고 그 의례에서 어떤 복식을 입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볍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례서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전례서는 잘 몰라도 국조오례의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유교를, 예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전래서의 간행을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오래 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국조 오래이,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가면서 국조 속오래이, 국조 오래 통편, 충관 통고, 그 다음에 대한예전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전래서를 간행해 왔는데 그 안에 이제 국가의 지금 다 보면 오래라는 단어가 자주 들어가죠. 5가지 의례의 구분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에 해당될 때는 사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례 집남, 사례 편남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개인의 의례는 사례지만 국가에서의 의례는 오례이기 때문에 그 오례는 뭐뭐뭐뭐로 구성이 되냐면 길례, 가례, 빈례, 흉례 그리고 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군례에 밑줄을 쳐놨는데 오늘은 군례, 즉 군사 의례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집중해서 볼 것이고 군사 의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크게 다시 또 구분을 해보자면 전쟁터에 나아가는 출정 의식과 그 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의 개선 의식 그리고 활쏘기 의식, 의례라든지 아니면 군대를 사열하는 열병 의례, 그 다음에 군사를 훈련하는 의례들, 그 다음에 구식이라고 해서 일식이나 월식을 구하는 해와 달을 구하는 의례, 그 다음에 나래라고 해서 마치 지금 코로나 같은 그런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악귀,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 관련된 의례, 나래, 그 다음에 군사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음식과 술과 돈과 이런 것들을 지급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호계 의례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답답한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사실 이 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례를 에 관련된 많은 이제 서적이 있고 그런 선행 연구들로부터 이제 저는 공통점을 찾아서 그리고 전래서를 기본으로 해서 표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두 번째 이겁니다. 전래서의 군사 의례별로 어떤 복식이 있는지. 근데 이것 또한 표로 보시면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온 종류별로, 옷의 종류별로 색깔을 다르게 박스를 쳐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상복이 나오는데 침착한 일상적인 옷이니까 이제 파란색, 하늘색으로 이제 테두리를 둘러 놓았고 융복은 연두색, 군복은 노란색, 그 다음에 갑주는 자주색, 그 다음에 소복은 색이 없기 때문에 뭐 흰색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색이 없는 무채색으로 연회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천단복이라고 해서 하늘색 옷이 있는데 옥색, 연한 옥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물은 그래서 이제 그 색으로 테두리를 둘러놓았고 말고 아주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은 적의 적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빨간 테두리를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개선의례 같은 경우에는 왕은 상복을 입고 도순모사 는 이제 갑주, 갑옷과 투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활쏘기를 보시면 대부분은 다 하늘색입니다. 즉 일상 집무복인 상복을 입었다는 의미이고 딱 하나 여기서 보시면 연두색으로 둘러져 있는 게 칠림 연융대 시사의입니다. 요 의례 하나에서만 이제 융복을 입은 예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병, 의식을 보면 뭐 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군사를 사열할 때 놀랍게 왕과 이제 왕세자 그리고 종친과 무무백과 모두 상복, 일상 집무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군사들만이 갑옷과 투구를 쓴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충관통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왕이 갑주, 왕의 갑주기 때문에 갑주라고 했죠. 갑옷과 투구를 이제 가지고 가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뭐 입은 인물별로 사람별로 그게 복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군사훈련은 박스가 없습니다. 그 상자가 없는 이유는 여기에 강무의, 취강령, 그다음에 야조의, 성조의 그래서 용주도섭의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군사 훈련 의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물별 복식이 없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아마도 상식이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뭐 대열 의주라든지 이런 따로 의주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굳이 이 전례서에는 쓸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식이나 월식을 구하는 의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왼쪽 두 개는 이제 소복을 입었고 오른쪽 두 개는 천단복을 입었지요. 그래서 그 네모 상자의 색깔이 왼쪽 오른쪽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날에는 전부 빨갛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빨간 모자와 빨간 옷을 입었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호궤를 할 때는 이제 어떤 한 군데는 이제 상복을 입었고 다른 한 군데에서는 갑옷투구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의례별로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이제 들으셨지만 사실 이렇게 뭐 상복, 군복, 융복, 갑주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은 두 글자짜리 복식이 과연 어떤 옷이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못한 분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복식의 종류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볼 의례는 활쏘기 의례입니다. 조선시대는 활쏘기에 관련된 의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활을 쏘고 신하와 함께 활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의례도 있었고, 또는 왕은 관람을 하고 신하들이 이제 활을 쏘는 그런 의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향사례라고 해서 지방에서 하는 활쏘기 의례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활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예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활쏘기가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입었던 옷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상복을 입었지만 딱 한 의례에서만 이제 칠림 연융대 시사의라는 그 의례에서만 융복을 입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걸 빼고는 대부분 상복을 입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복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한 인물별로 복식을 보면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결, 어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는 상복을 입었다라고 하고 말은 없지만 당연히 왕이 어결과 어습을 이제 꼈다면, 깍지와 팔찌를 꼈다면 당연히 신하들도 활을 쏘는 순간에는 깍지와 팔찌를 끼었겠죠. 그래서 결과 습. 그리고 그런 모습이 여기 보시면 대사례도가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대사례도는 여러 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여러 그림이 함께 되어 있지만 어사례도, 왕이 직접 활을 쏘는 그림도 있고, 시사례도, 신하들이 이제 활을 쏘는 것을 왕이 바라보는 그런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상벌도라고 해서 잘 쏜 신하한테는 상을 주고 못 쏜 신하한테는 벌주를 주는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사도의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오른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옷, 역사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신하들의 옷을 입고, 그런데 왼쪽 팔을 봐주시면 왼쪽 팔에 뭔가 붉은 것을 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팔찌이고요.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에는 깍지를 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찌와 깍지, 즉 결과 습을 이제 착용한 채 활 시위를 당기고 활을 쏘고 하는 장면을 그린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과 습, 그러니까 깍지와 팔찌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문헌기록과 유물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사례 의궤입니다. 영조대에 행해진 대사례라는 활쏘기 의례를 다 마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한 기록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왕의
깍지인 결과 왕의 팔찌인 습이 이제 그려져 있고 재료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족학 박물관 유물, 그리고 다른 유물들도 많이 있는데 깍지와 팔찌, 그러니까 결과 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제 같이 동시에 담아왔는데, 그래서 보시면 먼저 결을 보시겠습니다. 결이라는 것은 깍지라고 했죠. 이것은 활 시위를 당길 때 엄지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으로 활 시위를 당길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깍지를 끼게 되는데, 그것을 결이라고 하고, 이 결은 생긴 거에 따라서 암깍지와 숫깍지를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암깍지입니다. 그리고 활 시위를 당길 때 이제 활을 잡은 소매가 이제 치렁치렁하게 넓으면 걸리적거리겠죠. 그래서 그것을 잡아 묶어주는 그런 팔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비구, 사구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습이라고 하는데, 여기 습의 형태는 바로 지금 보시는 가운데 아래쪽 그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겉쪽이고 오른쪽은 안쪽입니다. 그래서 뒤집은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의궤 속에 왕의 것과 비교해서 보면, 왕의 것 같은 경우는 아까 결은 왕의 것은 흑각, 그래서 검은 솥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깎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팔찌 같은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비단을 다른 색깔로 대고, 가장자리에는 사슴 가죽을 둘러서 가장자리를 장식해주고 처리하고, 그다음 장식도 하고, 그 다음에 양쪽 좌우에는 대모, 그러니까 거북이 등껍질을 깎아서 만든 고리를 달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끈을 꿰서 마치 지금의 운동화 신발끈을 묶듯이 이렇게 크로스,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당겨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유물을 보시면, 이렇게 두르는 것이구나. 왼팔에 대고 그 다음에 고리를 통해서 끈을 껴서 잡아당기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테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 더 왼쪽을 보시면 시사도 부분에서 그 왼팔에 붉은색 이제 습을 두르고, 이제 깍지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렇게 활을 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습과 결 이외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의 일상 직무복. 이 상이라는 게 일상, 평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는 건데, 이 평상시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평소 일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상 직무시에 사물을 볼 때 입는 복식을 상복이라고 하고, 그때 왕의 것은 시사복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머리에 쓴 관모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익선관복이라고 쓰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상복이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용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는 어린이는 밥을 먹고 어르신들은 진지를 드시고, 그 다음에 임금님의 식사는 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왕의 일상 직무복, 상복은 시사복이라고 부르고, 왕세자는 서연복이라고 부르고, 왕세손의 것은 강서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명칭이 달랐습니다. 명칭만 다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디테일이라고 하죠. 복식에 있어서 몇 가지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복식을 살펴보실 때 항상 어떻게 보면 디자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복식을 통해서 결국 신분을 가시화했기 때문에 그 가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교복을 생각해 봅시다. 중고등학교 교복을 생각해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을 구분하는 건 무엇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름표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색상이 한번 정해지면 그 학년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죠.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뭐뭐뭐뭐를 보시면 되냐면, 앞으로 계속 옷을 보실 때마다 색상을 보시고 문양을 보시고
재료를 보시고 숫자, 수량을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색상, 문양, 재료, 수량 이렇게 네 가지를 유념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상복, 일상 직무복은 어떤 옷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영조 어진을 보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영친왕의 상복 일습을 보든 이렇게 왕실의 사람들이 입는 상복 구성은 익성관을 쓰고 머리에 그 다음에 옷은 둥근 깃의 달령을 입는데 이것을 용보, 그러니까 보의 문양이 용이기 때문에 용보가 달렸다 해서 곤룡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익성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그 다음에 그 보를 다는데 용보를 달고 그 다음에 허리띠는 왕 같은 경우는 옥으로 만든 옥을 깎아서 붙인 그 옥대를 메고 그 다음에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화라는 건 장화처럼 목이 올라온 신발입니다. 그래서 흑피화를 신는 모습이 왕의 상복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전례서 중에 국주 속오레이보 설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왕의 복식과 그다음 상복과 그다음에 왕세자 왕세손의 상복에 대해서 각각 명칭과 함께 어떤 옷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나눠 놓고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머리에 쓰는 익성관과 발에 신는 신발, 흑피화는 동일하나 나머지 곤룡포의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붙이는 보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발가락, 용의 발가락 수가 5개냐 4개냐 3개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달라지고 그리고 색상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여기서는 문양이 달라지진 않네요. 그래서 3가지가 지금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허리띠에 해당하는 대 역시 옥이냐 수정이냐 이렇게 재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실과 그 다음에 백관의 옷은 달랐을 텐데 일단 왕실의 대표인 왕의 옷을 보시면 위쪽에서 왕실 옷을 보시고 아래쪽에서는 백관복을 한번 비교해 보시도록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진, 영조의 어진과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이제 백관의 관리의 초상화, 윤급의 초상화를 이제 보여드리고 이 차림 많이 보셨죠?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들을 복식의 품목들을 펼쳐서 놓아봤습니다. 자, 위 한번 보시고 아래 한번 보시고 가장 큰 차이로 보이는 것이 일단 색상이 다르다는 거 보이실 테고 그리고 형태에 있어서는 관모, 머리에 쓰는 게 다르죠. 그래서 신하 같은 경우는 사모의 뿔이 좌우 수평으로 꽂혀져 있는 데에 비해서 왕은 2겹으로 해서 위쪽으로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라는 점 형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허리띠에 붙이는 그 대의 재료가 왕은 옥이지만 신하는 품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품은 뭘 하고 2품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법전, 경국대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상관, 당하관도 나뉘어서 예를 들어 신발도 전부 흑피화지만 당상관은 협금화를 신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게 다른데? 하고 숫자를 한번 캐치를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가 다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형태도 또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아직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네, 한번 다시 들여다보실 시간을 드렸으니 이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과 무무백관의 차이는 일단 개수는 뭐냐면 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흉, 배, 견화라고 해서 흉, 가슴과 배, 등과 그 다음에 견, 어깨, 양쪽 어깨죠. 그래서 거기에 화, 이제 꽃이 있다, 무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과 등과 양쪽 어깨니까 총 4개의 둥근 볼을 붙이게 됩니다. 부착하거나 아니면 직조를 하거나 그건 시대에 따라서 방식은 다르지만 하여튼 장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가운데 걸 보시면 네모난 흉배를 하나, 둘, 흉배입니다.
가슴과 등에만 붙였습니다. 어깨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있어서도 4개와 2개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형태에 있어서도 동그라미와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용이냐, 호랑이냐, 학이냐, 날짐승, 길짐승이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형태를 보시면 천원 지방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동아시아의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 왕과 신하가 만나는 곳곳에서 항상 왕은 하늘이고 신하는 땅이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계속 주입을 하는, 그래서 감히 왕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의 상복을 보셨고 시사복을 보셨고, 그 다음에 신하의 상복을 보셨는데, 여기 위에 가장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습과 결, 왕은 어습과 어결을 이제 끼우고 활 쏘기 직전에 이제 착용을 하고, 그리고 활을 쏘고 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상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융복을 보시겠는데, 딱 하나의 의례에서만 융복이 있다고 그랬었죠. 칠림 연융대 시사입니다. 그러니까 연융대에 왕이 친히 임해서 활쏘기를 보시는 겁니다. 관람하는 그런 의례였는데, 이때는 융복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립, 그러니까 립을 썼는데, 갓을 썼는데 그 갓에 새 깃이 꽂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융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융복이라는 건 융자가 군사, 융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관련된, 융에 관련된 옷을 융복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 입느냐? 몸을 민첩하게 행동해야 될 때 이것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관무관 상관없이 왕의 행차를 수행할 때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 갈 때,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이럴 때 입는 건데, 왜 이것이 융복이 이렇게 민첩한 행동을 가능하게 했느냐? 이것은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슴 내지 허리 사이에 선이 하나 가로선이 있고, 그 아래에 주름치마가 달려있는 형태의 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트, 이런 포를 입으면 그러니까 허리 아래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말을 타기도, 앉기도, 뛰기도 굉장히 행동이 편합니다. 그래서 융복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천릭이라고 하는 옷인데, 이 천릭은 융복으로서 입기는 하지만, 사실은 왕의 상복, 방금 보신 상복에 있어서도 항상 안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천릭을 입고 반소매에 다포를 입고 그 위에 둥근 달령을 입어서 3벌의 포를 세트로 입어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 이제 상복이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항상 무비의 마음을 간직해라 라는 의미였고, 여차하면 겉옷을 벗고 바로 전쟁터에 뛰어갈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무비를 가지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만드는,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의도로 천릭을 안에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에는 립, 갓의 형태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깃이 꽂혀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그 그림,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앞면과 뒷면에 융복 차림을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검은 갓,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검은 갓에도 이렇게 뭔가가 꽂혀져 있습니다. 아마 호수라고 하는 것이 꽂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이 보이고, 그 다음 위에 교룡기, 용대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인물도 남천릭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의 법전이죠. 그래서 영조대에 이제 간행된 속대전을 보시면 품계를 구별하는 데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융복의 품계는 입의 색상과 그 다음에 천릭의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갓의 그 끈의 재료, 이런 것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상관은 붉은 립에 조개로 깎아서 만든 그런 갓끈을 달고 남천릭을 입었고요. 남색 천릭을 입었고, 당하관은 청현색 천릭. 그래서 천릭의 색상이 다른 게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고, 그 다음에 모자도 이제 붉은 자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립과 같은 겁니다. 자립, 자종립, 주립 다 붉은 립인데요. 붉은 주칠을 한 게 아니라
검은색인 립을 썼고, 그러니까 가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 갓끈을 단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당하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거둥할 때, 즉 궐 밖으로 나가서 왕의 행차를 수행할 때는 이제 홍색 천릭을 입어라 라는 것이 법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도 당상관과 당하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대전의 내용과 거의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세부적으로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왼쪽을 보시면 융복이 모습이 보이는데요. 화성원행 의궤도를 보시면 그 반차도상에서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위는 딱 붙고 아래는 주름치마가 달려서 말을 타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이제 남색과 홍색 천릭이 지금 있고, 위에 모자는 이제 유물은 주립이지만 주립과 흑립이 같이 있다는 것을 속대전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거는 사실은 남자가 입었던 게 아니라 여령들이 말하자면 군사 역할을 하는 선유락이라고 하는 정제를 할 때 그 테마가 융복을 입는 테마였기 때문에 융복을 어떤 아이템으로 구성되는가를 한 번에 보여주는 좋은 기록이기 때문에 의궤의 기록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어떤 품목으로 구성되어서 융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복식을 입었던 군사훈련에 관련된 의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군사의례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열의, 즉 큰 열병인데 그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 왕이 직접 이제 지휘관이 되어서 군병을 사열하는, 그리고 진법을 조련하는 의례였기 때문에 대열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무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이제 교회로 나가서 사냥을 하면서 무예를 훈련을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의례입니다. 여러분께서 떠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군사복식 세 가지는 갑주, 갑옷과 투구죠. 군복, 그 다음에 융복, 이것은 앞으로 나올 그림에서 조금씩 발췌해서 위쪽 제목 아래다 달아 놓았으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열이라든지 강무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례서에 어떤 복식을 입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각조각 실록이라든지 다른 승정원 일기, 일성록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맞춰야 되는, 내지 대열 의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시면 시대별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면 세종 초에는 두 번 이 기록이 나오는데 당나라의 개원례라든지 아니면 송해제도를 이제 본따서 이제 금갑, 왕은 금갑을 황금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하들은 갑옷 투구를 입고 이제 참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많은 논의가 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도 명을 의식한 거 아닌가 싶은데 대열의에 굳이 지금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뭐 갑옷 투구까지 입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그냥 상복 정도로 하자, 일상 직무복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래서 대열의로서는 상복, 일상 직무복, 아까 보셨던 익성관의 골룡포를 입고, 그리고 신하들도 상복을 입습니다. 사모의 달령을 입고 흉매를 붙인 그것을 입는데 딱 병조판서,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만 갑옷투구를 입고 나머지는 다 상복을 입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종실록 올해에 기록을 하고요. 또한 강무의, 그 사냥하러 가는 거기에 있어서도 편복을 입고, 왕은 편복을 입고 신하는 시복을 입어라 라고 하는데 사실 편복이 무엇인지 시복이 무엇인지 지금 아주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앞뒤의 기록을 봤을 때 편복에서 반소매 옷, 반비를 왕이 입으시니까 다른 사람이 반비를 못 입게 해야 되겠다. 반소매 옷을 입은 다른 사람 때문에 누가 왕인지 헷갈린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한 세트로 입는
천릭을 입고 반소매인 다포를 입고 그 다음에 골룡포를 입는다고 했는데 골룡포를 벗고 안쪽 2개를 입은 채로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왕만 그 천릭의 다포를 입은 게 아니라 신하들도 다 천릭의 다포를 입고 나니 결국 막 돌아다니고 나면 이동 중에 누가 왕인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신하들은 다포까지도 벗기고 천릭만 입혔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지는 시복이 나오는데 시복이라는 것은 약간 가변적인 옷입니다. 물론 뭐 시복과 상복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신 분도 있고 거기서는 이제 달령으로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는 달령을 입고 말을 타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이렇게 정해놓고도 당시에는 명나라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상 이제 외교적 분위기상 이렇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지켜지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중종실록에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는 동안 대여를 오랜만에 했더니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논의를 하는데 그때 옛날 것을 찾아서 금갑, 왕은 금갑을 입고 신하는 갑주를 입는 것으로 다시 또 바뀌는 것으로 보아 세종실록 올해에 쓰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거나 지켜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숙종대, 정조대 다시 이제 대열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노량, 그 모래사장 넓은 곳에 가서 이제 대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숙종 때는 융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근데 모두가 융복을 입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그 여러 뭐 어영대장이라든지 이런 대장들이 갑주를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걸로 보아서 아니 대장은 그래도 갑옷투구를 입어야지 너희까지 그렇게 융복을 입으면 어떡하느냐라는 비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날 그 행사는 전부 융복을 입고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조대가 되면 똑같은 장소 노량에서 대여를 하는데 왕이 갑옷과 투구를 직접 입으십니다. 근데 왕이 입으면 신하는 따라 입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쓰여 있진 않지만 왕이 갑옷과 투구를 선택했다면 신하들도 그 역시 갑옷 투구를 이제 모두 착용한 채로 대여를 행사에 참여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출궁하고 황궁할 때는 말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 융복을 입고 나갔다 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고종대가 되면 왕이 갑주를 입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출궁하고 황궁하는 그러니까 이동 때에 입었던 옷이 군복으로 바뀝니다. 아마도 이것은 정조 때에 군복과 융복이 2가지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복잡하다, 옳지 않다, 융복을 폐지하라라는 논의가 있었던 그것과 또 고종 때가 되면서 군복으로 통합해라 라고 했던 명령 이 2가지 건과 관련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어떤 옷인지 생긴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조선 전기와 후기는 전혀 다른 갑옷을 입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행했던 당시에 가장 많이 입혀졌던 주류가 되는 갑옷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15세기에 조선 전기 갑주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래가 국조 올해 설인데 여기에 그려진 걸 보면 4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수은갑, 두정갑, 사실은 쇠자갑과 경번갑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림에서 빠뜨렸네요. 네, 그리고 황농두정갑, 두두미갑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그려져 있지만 그 왼쪽 위를 보시면 세종실록 갑이라고 되어 있는 세종실록 올해 있는 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무용수의 복식이지만 갑옷이라고 해서 입혔던 것, 그려서 입혔던 걸 보면 가로로 연결한 작은 직사각형 갑옷 조각을 가로로 먼저 연결한 다음에 다시 세로로 쌓아서 연결하는 찰갑 형태를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주류가 되는 갑옷이었습니다. 투구는 2가지가 나옵니다. 세종실록 올해든 국조 올해 설해든 같은 것을 그려졌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철로 만든 머리에 쓰는 이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로 만든 투구를 썼는데 차양이 있는 거는 높은 사람 것 첨주라고 하고 차양이 없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재료라든지 장식을 봤을 때 재료는 안 보이지만 장식을 보았을 때 원주가 더 낮은 사람 거라고는 그냥 보실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유물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첨주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유물도 함께 보시면서 조선 전기의 주를 이루었던 갑옷과 투구는 이랬구나. 이런 것을 입고 세종대에 이제 대여를 했겠구나, 강무를 했겠구나라고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후기가 되면서는 다른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갑옷 투구의 도서를 그릴 때 그리고 궁중 기록화에서 보시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전무늬가 많이 있습니다. 동글동글동글한 이 전무늬가 두정입니다. 머리가 둥근 못으로 리벳처럼 박아서 옷의 안쪽, 겉감과 안감 사이 내지는 안감의 안쪽으로, 그러니까 옷감의 아예 안쪽으로 이제 갑옷 조각을 대고 그 갑옷 조각을 두정으로 리벳 형식으로 고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노출되는 것은 두정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들을 보시면 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동그라미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두정갑이라고 부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분명히 두정갑이라고 불렀던 그 갑옷의 종류, 형식이긴 한데 후기에서는 두정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갑옷이면 두정을 박은 형태의 갑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두정갑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이 무슨 재료를 썼느냐, 옷의 재료가 무엇이냐, 비단이냐, 모직물이냐, 면이냐, 그 다음에 포냐, 그 다음에 안에 갑옷 조각이 철로 되어 있느냐, 가죽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로 결국 재료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고 실제로 두정갑이라는 명칭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 시기의 갑옷을 부를 때 두정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의 이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사실은 두정 형태의 두정 방식의 갑옷이고, 그리고 지금 빨간 갑옷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유물이 바로 지금 고궁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조선시대의 갑옷 투구이기 때문에 여기 18, 9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과 유물과 회화를 동시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군복 가겠습니다. 군복은 갑주 안에 입었던,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갑주의 받침옷으로도 입혀졌고 무관의 이제 공복 받침옷으로도 입혀졌고 했던 것이 군복이고, 군조의 옷은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군복, 군사복식을 군복이라고 합니다. 구성은 아까 보셨던 의궤와 아까 의궤에서 한번 보셨었잖아요. 똑같은 의궤에 보시면 이제 검기무 복식에서 보셨을 때 군복 차림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기무 복식의 복식 품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군졸 같은 경우에는 전립을 쓰고 소매통이 좁은 그런 협수라는 좁을협 소매수입니다. 그래서 소매가 좁은 디자인이 특징적인 협수를 입고, 그 다음에 괴자라고 하는 전복이라고 하는 그런 조끼, 긴 조끼 같은 것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요대 매고 전대 매고, 그 다음에 신발은 목이 올라오는 수화자, 발끝도 올라와서 이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무관용 이제 신발 수화자를 신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환도, 동계, 등편 이런 것들은 융복과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군복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 김명민이 입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변사또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신분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구성은 달랐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육군, 군복이라고 하면은 육군은 육군의 군복을 입고 공군은 해군은 각자, 해병대는 각자 자신의 군복이 다른 것처럼 소속과 신분에 따라서 군복의 실질적인 부분은 달랐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명칭을 구군복이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정을 해드리겠는데, 말하자면 이 아래쪽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뭔가 외국인이 하나씩 종류별로 옷을 입혀놓고 사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른쪽부터 보시면 구군복과 융복과 신군복과 갑주가 있습니다. 저의 띄어읽기에서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구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 군복. 그러니까 1895년에 고종대 칙령을 내려서 육군 복장 규칙을 반포해서 서양식 군복, 신군복을 입힌 이후에 옛날 군복을 따로 군복이라고 하면 서로 혼동이 되어서 옛 군복이다, 구군복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군복은 신군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었던 것을 아마 갖출 구자라고 실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복이라고 한자를 쓰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찾아보면 구기복, 구제복, 구면복 그래서 갖춰 입다 한 세트로 다 차려 입다라는 구자이고 이것으로 구군복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군복과 구군복만 색깔을 지금 바꿔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옷들이신지 아시겠죠? 기본 복식으로 협수, 소매가 좁은 것을 입고 전복을 입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는데 이 중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빨간색 소매의 넓이입니다. 그 넓이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신 건 가장 오른쪽. 네, 그래서 조선 말기에 빨간색이 여기까지 거의 어깨까지 와 있는 것을 많이 아실 텐데 이 붉은 소매는 홍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홍수의 너비가 처음에는 끝동처럼 짧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길어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유물을 찾아봤더니 길다고 꼭 후대 거고 짧다고 꼭 옛날 것은 아니긴 하지만 회화를 보면 대체적인 경향은 좀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 유물을 보면 이 붉은 소매는 하나를 덧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겉감, 안감, 붉은색 내지 겉감, 안감, 종이 붉은색 이런 식으로 해서 3겹, 4겹으로 소매를 단 것입니다. 당상관이라든지 당화관의 구분, 굴뇌의 구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약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지원의 글에서 다시 좀 더 깊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수가 점점 길어지는 거 원래는 남색 끝동을 댔었던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기록에 의하면 이제 말이 적의 수급 그러니까 머리를 쳤을 때 피를 보고 놀라지 않도록 평상시에 붉은색을 보고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소매 끝에 말 탄 사람의 소매 끝에 빨간색을 달아서 익숙하게 빨간색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점점 이제 길어지고 올라온 것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허리띠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매통이 넓고 그 소매통이 좁고 협수 그것이 붉은 소매로 덧달리면 동달이라고 소매가 다른 것으로 달렸다. 그래서 동을 달았다. 그러니까 붉은 소매를 덮어서 달았다라고 해서 동다리라고도 하는데 이 동다리에 전복을 합치고 남전대를 매면 오른쪽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허리띠를 2개를 겹쳐서 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 유물이 현재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전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허리띠에 넓고 딱딱한 두꺼운 허리띠를 매주고 그 위에 남색 바이어스 방향이라고 그러죠. 사선 방향이어서 늘어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다시 한번 이제 조여서 매주는 그것이 전대 또는 남전대라고 합니다. 남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왼쪽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무예두보 통지라든지 가운데 있는 다른 회화에서도 보면 까만색 넓은 요대 이것은 넓기 때문에 광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광다회를 광대라고 보통은 썼고 그렇게 쓴 기록이 있고 이것은 뭐 일성록이라든지 정조실록이라든지 이제 여유당 전서라든지 전부 요대 허리요 띠대 그래서 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검정색 요대를 메고 그다음에 남색 남전대를 메고 이렇게 2겹을 겹쳐서 이제 띠를 사용했고 그런 것들은 군관급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뒤에 가는 이제 초관은 복은 초관 같은 경우에는 요대 위에 전대를 메고 그러나 앞에 북을 치는 취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졸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남전대인데 이것도 뭐 비단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가장 간단하게 천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질끈 묶어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착용 방식도 달라지죠.
군사복식에 있어서 오방색은 이제 오방색이 사용된 것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데 처음에는 이제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오위 체제였기 때문에 오위를 구분하는데 오방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음양오행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고, 뭐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혐호 요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황제가 이제 황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각의 방위별로 지정된 색상이 있고, 그다음에 요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군복에 군사복식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세종대 강무의를 할 때 장표제도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강무와 대열의는 둘 다 군사훈련이지만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대열의는 진법을 정해진 대로 연습한 진법을 훈련을 하는 것이고, 강무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하는 것인데 이 짐승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멀리 갈지, 얼마나 빨리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행동 반경이 넓고 그 다음에 방향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누군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처음에는 초기를 이제 꽂도록 하였는데 이런 깃발을 꽂는데 말을 달리고 막 뛰어서 사냥감을 쫓다 보면은 그 초기를 분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법이 해이해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아예 옷에 붙이자. 그래서 옷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규정이 정해지지요. 그래서 명주나 비단이나 배, 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길이와 너비를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일정하게, 그리고 그 직사각형의 것을 거기에다 소속 부대와 그 다음에 자신의 번호를 표시를 하는데 도장을 또 찍습니다. 그래서 전서체로 병조라는 두 글자를 새겨서 그 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제 자신의 소속 부대와 번호를 쓰고 그것을 붙이는데 항상 동일한 장소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색상을 가지고는 소속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위치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속과 신분에 따라서 장표의 색이라든지 부착한 위치를 다르게 해서 멀리서도 금방 알아챌 수 있게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전시하고 있는 이제 동장대 사열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대에서 연습하는, 훈련하는 장면을 그린 이런 이제 유물들, 회화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서책과 회화에서 이런 복식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강무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만 이루어졌었고 전기에 이루어졌었고 중기부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한 번 강무의를 하는데 병력을 다 끌고 어느 지역으로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굉장히 힘듦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강무 대신에 그냥 서울 근교에서 하는, 한양 근교에서 하는 대열이라든지 관무제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식의례는 일식과 월식을 구하는 의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왼쪽 두 개는 회색, 색깔이 없는 네모 상자로 되어 있었고 오른쪽은 연한 옥색, 하늘색 상자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옷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복이라고 하면 하얀색 옷을 떠올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표백제가 있거나 형광증백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복이라는 것이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색입니다. 예를 들어 삼배 같은 경우는 약간 누르스름한 색, 그것이 소색입니다. 가죽도 그냥 원 그대로의 색입니다. 뭔가 표백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색, 소박한 색을 소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시대가 지나면서 색상이 약간 변색도 되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하얀색 삼호, 하얀색 가죽 신발, 그 다음에 포로 싸준, 배로 싸준 허리띠, 이런 모든 것들이 소복 세트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을 없애주는 것이 이제 소복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냥 흑각대 이런 거를 맸었는데 선조 때 인선왕후의 국장을 치르면서 너무 심히 민망하다. 전부 하얀색으로 하자. 그래서 검은색마저도 빼주고 완전히 소색을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신태관 일가의 유물인데 이것이 천단복입니다. 딱 보시면 그냥 아이고 다 똑같이 허였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유물을 보시면 약간 옥색이 남아있고 그리고 변색이 좀 되어서 하늘색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천단복은 옥색으로 물들린 색으로 이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아까 보여드렸던 상복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상도 빠져 있고 문양, 흉배가 빠져 있으니까 문양도 빠져 있습니다. 형태 뭐 이런 거 다 그대로인데 색상과 문양을 완전히 빼준 게 소복, 여기에서 살짝 하늘색만 입혀준 게 천단복. 사실 담자는 검푸른색이기 때문에 이 색깔은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상의원에도 그 당시에도 논의가 있습니다. 왜 천단복의 색상이 옥색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에서는 계속 옥색으로 천단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 그냥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색칠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졸곡 전, 대상에서 담제까지, 담제 후에, 그 다음에 제사 후, 평상시 일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는 가장 극도로 슬플 때는 색도 문양도 전부 뺐다가 점점점 단계별로 색과 문양을 찾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복식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줄은 하나는 왕실이고 아랫줄은 항상 종친백관, 문무백관의 모습인데 항상 왕과 종친 문무백관은 세트의 개념으로 같이 궤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처음에는 소색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참포의 오서대로 해서 옷의 색깔, 가장 면적이 넓은 옷의 색깔이 옥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허리띠와 모자를 검정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 점점 검정색. 하지만 이때까지는 문양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단계 때는 흉배는 없이 이제 검은색 옷으로만 입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되면 왕은 붉은색 골룡포에다가 아까 금으로 한 복을 이제 달게 되는 거고 옥대로 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하는 이제 달령 각자의 이제 색상과 문양으로 이제 3호의 달령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품대도 각자 자신의 품급에 맞는 허리띠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래입니다. 나래는 군화의식이라고도 많이 하죠. 군화의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음력, 섣달 금음날에 이제 나쁜 기운을 모두 물리치자라고 해서 뭐 굿한판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입은 옷은 전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을 보면 방상시 가면을 쓴 인물인데요. 여기에 표에 있어서 세 번째인데 이 네 명의 방상시 같은 경우에는 가면을 씁니다. 황금삼옥이라고 하는데 황금색 눈을 네 개가 이제 눈 네 개가 달려 있는데 그게 황금색으로 칠해진 그런 가면을 쓰고 나머지 진자라든지 창수 이런 사람들도 가면을 쓰고 그다음에 붉은 건에 붉은 건 두 건을 쓰고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차림입니다. 이랬던 이유는 붉은색은 주술적으로 보았을 때 악기를 쫓아내는 물리치는 그런 색상이고 가면 또한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1년 내내 무병무탈하게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도록 노력했던 의례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가면이 하나 유물로 남아 있어서 원래는 이거는
국장에서도 그렇고 방상시 가면 다 쓰고 나면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어서 지금 특별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상시의 모습은 국장도감 의궤에도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의궤가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빨간색 얼굴과 뭐 팔과 치마, 원래 그 공가죽 검은 옷에다가 붉은 치마를 입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마가 붉은색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빨갈 필요는 없는데 붉게 칠해져 있는 그런 국장도감 의궤도 있고, 그리고 기록을 보시면 뭐 황금 금은이라든지 주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붉은색으로 칠하고 황금으로 꾸며주고, 그래서 이런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귀걸이를 꾸며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선의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의 의례인데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적혀져 있습니다. 선로포의, 그러니까 노포를 승전의 사실을 기록한 글을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송이 있는 게 아니라 뉴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방을 써서 요즘에 배너처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포가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게 노포입니다. 그래서 그 노포에다가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다는 걸 써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헌궤이라고 하는 거는 전투에서 이제 죽인 적장의 뭐 머리라든지 귀라든지 잘라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임금께 바치는 의례입니다. 조선시대에 선로포의와 헌궤의를 한 예는 두 번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전부 내란을 진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조 때 이괄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기록은 예조판서가 이제 의식의 절차를 이제 행사 전에 정리한 그런 기록으로부터 어떻게 행해졌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조 때 또 이인좌의 난을 이제 평정하면서 도순무사 오명항이 숭례문의 문루에서 헌객례를 거행했고, 그리고 그때 황금투구를 쓰고 붉은색 갑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의식했듯 이제 동일한 영조대에 정리한 국조속 오례의를 보시면 그 군례에 선로포의가 추가가 되면서 도순무사가 이제 금갑에 이제 붉은색 이제 홍갑을 입어야 한다, 이런 게 의주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있었던 이인좌의 난을 평정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 헌객 의례를 했던 것을 이제 사후에 정리를 해서 의주로 추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호계 의례에서는 상복 또는 융복을 입었습니다. 상복 또는 융복을 입었다고 하니 맨 처음에 보았던 활쏘기 의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군사들에게 음식과 술을 주어서 이제 베풀어가지고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의례입니다. 먹어야 친해지죠. 그래서 왕도 군사들에게 군사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상 걸게 차려주거나 아니면 술을 주거나 뭐 술과 고기와 아니면 쌀과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직접 같이 드시지 못할 때는 그렇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는 어가 행렬을 마치고 돌아오면 수행한 군사들에게 수고했다 라는 의미로 격려 차원에서 이런 말하자면 뒤풀이를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충간통고에 호계의가 두 가지가 의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친님, 그러니까 왕이 직접 이제 참석해서 하는 것 둘 다, 그런데 춘당대 호계의와 그냥 친님 호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옷은 살짝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칠림 춘당대 호계의 같은 경우에는 왕이 시사복, 그러니까 평상 직무복을 입고 문무백관 역시 상복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근시만 흑단령을 입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친림 호계의는 인물별 복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억압주 기록만 있는 것으로 보아, 그걸 싸가고 이런 걸로 챙긴 것으로 보아, 그러면
나눠주는 장면에서는 갑옷 투구를 왕이 입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다른 기록들을 쭉 찾아보면 이제 그러니까 의주가 아니라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면 정조가 호계 의례를 한 것들이 좀 보이는데 1795년에 새해 맞이, 신년이죠. 신년 할애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호계례를 했을 때랑 그 다음 해에 1796년에 했을 때랑 그 두 번 모두 새해를 맞이해서 했던 호계례에서는 이제 익성관에 골룡포를 입고 수레를 타고 가셔서 춘당대로 간 다음에 호계례를 하셨습니다. 행하셨는데 시기는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화성원행을묘 정리의궤 그 얘기죠. 화성원행을 마치고서 마무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뒤풀이에서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춘당대에서 어가를 수행했던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왕이 융복을 착용했습니다. 아마도 신년맞이를 하는 새해 때 한 거는 궁궐에 계시면서 잠깐 이동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융복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었고 화성원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말을 타고 돌아오신 다음에 이어서 한 거기 때문에 융복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기록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승정원, 왕의 비서라고, 수행비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승정원의 기록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의례의 복식을 정했는지를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은대조례라고 하는 기록과 그다음 은대편고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둘 다 승정원에서 이제 적은 기록인데 먼저 은대조례 같은 경우는 왕은 융복을 입고 입시하는 승지와 사관은 흑단령을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대편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왕이 친림 호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석해서 호계를 한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장소를 여쭤보고 장소가 정해지면 이제 왕이 융복을 입으면 승지 사관 역시 왕을 따라서 융복을 착용하고 만약 왕이 정전에서 골룡포를 입고 그러니까 일상 직무복을 입고 행하시면 승지와 사관도 흑단령을 입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보이는 실록이나 다른 기록에서도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제1의 원칙 백관 종 상복 그러니까 백관들은 문무백관들은 임금이 입는 옷을 따른다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은대조례의 기록은 뭔가 간략화하면서 빠뜨린 것 같고 은대편고의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먼 길 달려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복식의 종류와 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거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것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딱 4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으로 동시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각각의 복식은 의례의 취지와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요구와 왕의 가치관을 반영해서 복식을 선택하고 선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사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이동수단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복식을 선택하고 착용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조선 왕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왕의 그 군사권 장악에 대해서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이제 삼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례의 취지와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주의 기록이라든지 다른 문헌 속에서도 군례복식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군례복식을 공부를 하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군사복식이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걸 보시면 군사복식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군사복식에 군사의례에 군사복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갑주, 군복, 융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긴 하는데 다른 복식들의 기록이 많다라는 것이 좀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각각의 의례가 군례로 이제 분류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군사적인 의미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의례의 취지와 의미를 따라서 복식을 선정했다. 그리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활쏘기 의례랑 호계 같은 경우는 일상 직무복인 시사복, 그리고 왕은 시사복, 그 다음에 신하는 상복. 사실 왕의 상복이 시사복이기 때문에 상복을 입은 것입니다. 일상 직무복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활쏘기라든지 호계 같은 것은 나의 일상 직무의 영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히 군사훈련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예와 군사훈련의 개념이 아니라 활쏘기가 내가 항상 육례를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마해야 되는 수도를 닦는 것이었기 때문에, 돌을 닦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활쏘기 의례 같은 경우에 이제 일상 직무복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를 대하지만 이거는 군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항상 보듬어야 될 그런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식 의례 같은 경우는 소복을 입었죠. 그 색을 전부 없앤 옷을 입었던 것은 옛날에는 뭐 일식이라든지 월식을 재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은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 이하 모든 문무백관들이 도열을 해서 서서,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막 흰색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북을 치면서 해가 다시 나오기를, 달이 다시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드리면서 이제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면 그제서야 갈아입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조선 후기가 되면서 천단복으로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하늘색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셨던 옷을 갈아입는 단계에 2단계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슬픈 단계에서 정상화되는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역법의 발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의라는 인식이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을 구할 때 그렇게 막 소복을 입고 경건하게 반성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보면 경건함을 가지고 근신은 하되 그냥 약간 절제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했던 옷이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래 같은 경우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듯이 벽사의 의미로, 주술적인 의미로 붉은색 옷을 입고 붉은색 모자를 쓰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자 했으며,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할 때는 이제 군사는 군사복식을 당연히 항상 입어야만 했고, 오히려 뭐 대장이 갑주를 입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왕과 종친, 문무외과는 거기는 궤를 같이 하는데 입는 복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왕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붕어빵에 붕어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군사의례에서 군사복식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의례, 조선 왕실의 모든 의례에 있어서는 왕이 참석하면 그 주변에 겹겹이 에워싸는 것이 군사였고 군사복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병력들이 깔려 있었고, 그리고 군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군사복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러니까 기록을 가지고 표를 만들고 분석을 하면 군사복식이 마치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현장에 있었더라면 군사복식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대여르이라든지 강무이 이런 거는 정말로 군사복식, 군사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가행렬도 그렇고 군사복식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옷들이 의례별로 고정돼서 완전히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너무나 놀랍게 의주가 정해져 있는데도 항상 행사를 앞두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 전례, 옛 사례를 고찰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또 확인을 하고 옛날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고찰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최종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열이라든지 강무이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편복과 시복, 상복 이런 것들 시사복과 상복 이런 식으로 바꿔 입었다가 다시 이제 갑옷 투구 군사복식으로 입었던 모습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시대적인 배경, 환경을 이제 반영한 예이고요. 말고 왕의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 정조 같은 경우에는 전례를 국가 전례를 굉장히 강화하고 전례서를 다시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조 같은 경우는 친행을 극대화합니다. 직접 참석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의례별로 이제 그냥 행하게 해라가 아니라 나도 가겠다, 짐이 가겠다 하는 것이 많았고 그다음 정조 같은 경우는 친림 의주, 그러니까 그것을 의주로 매뉴얼로 정리를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참석하는 의례를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조, 정조대를 보면 왕부터 갑옷투구를 입고 군사복식을 입습니다. 그러면 왕을 따라서 신하들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사복식으로 쫙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가치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조, 정조가 노렸던 것은 목표했던 것은 아마도 내가 이만큼 군사권을 장악할 수 있어 그것을 가시화하는 효과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지막 호계 때 보셨었는데요. 은대 조례, 은대 편고 이런 거에서 보셨는데 행사 장소랑 이동하는 수단에 따라서 복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궁궐 내에서 의례를 행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일상 직무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은 시사복, 그러니까 익성만 쓰고 이제 골룡포 입고 그 다음에 백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타고 궁궐 밖으로 나가는 이동을 해야 되면 말 타기 편한 옷, 즉 융복으로 바꿔 입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융복이라는 것이 너무 군사복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제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상복을 입고 골룡포를 입고 말을 타고 달령 흉배를 달고 타는 것이 힘드니까 융복으로 바꿔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뭔가를 정하면 왕이 내가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로 하겠다를 정하고 그러고 나면 옷은 저절로 쫙 정해지고 그리고 왕의 옷이 정해지면 신하는 그것을 따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아주 커다란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냥 글로 기록만으로 봤을 때는 뭔가 중구난방인 것 같고 원칙을 찾을 수 없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은 당시로서는 질서정연한 원칙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드린 말씀과 상통하는 건데요. 왕을 보호하기 위한 옷이 군사복식입니다. 그래서 갑옷과 투구, 군복, 융복 이런 시위군사들이 항상 금군과 이런 사람들이 왕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이런 것이 되게 정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상설 배치되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궁중 기록화를 보면 항상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사람들이 군복과 융복과 갑주를 입고 왕은 그리지 않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비어있는 어자 주변을 중심으로 첩첩첩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주와 실록 같은 걸 보시면 반복되는 관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 범, 군사, 개, 구, 기복. 그래서 기복을 갖춘다. 그러니까 군사들은 무릇 무기와 각자의 무기와 복색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호위직관, 급, 사금, 각, 구, 기복, 산선, 시위, 여상의, 시위, 열애의 뭐 이런 관용 문구가 있어서 각각의 항상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사람들이 일정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게 군례가 아니라 모든 의례가 그렇다고 했죠.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복식을 입기도 했지만 사실은 왕실과 국가 전례의 전체적인 위용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 통수권을 가시화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무신진찬 도병이 있는데 이 병풍 속에서 일부분만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융복이 보이고 갑주가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회화에서도 보면 궁중기록화에 갑주가 보이고 융복이 보이고 군복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운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맺은말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예약으로 질서와 조화를 완성하는 국가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의주 속에 보면 아까 매뉴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참여 인물의 복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 인물이 각자 맡은 역할을 복식으로서 완성한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합당한 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전례는 어떻게 했는지 다른 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고찰하고 논의하고 정하고 그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왕실의 군사권을 이제 왕권 강화죠 하기 위해서 군사 의례를 활용했고 복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의례에 입혀졌던 착용되었던 복식의 각각의 의미와 특징을 여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료를 보면 조금씩 못 풀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맺은말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동영상에 남아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관람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합이나 대회 같은 거 경기를 보시면 관전 포인트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관람을 하러 오셨을 때 어느 부분을 보시면 좋을지 복식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항상 전시를 가서 볼 때 이제 보는 게 뭐냐면 포스터를 봅니다. 포스터는 이 전시를 기획 구성한 큐레이터가 가장 좋은 보았으면 좋겠는 것을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중에 왼쪽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포스터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 전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 포스터의 장면, 그 부분을 찾아보시는 숙제랄까요? 아니면 재미있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총 8벌의 이제 갑주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도록 통판 유리로 앞, 뒤, 옆 정말 사방을 잘 볼 수 있게 아무 방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전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서 갑옷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는 일부러 모든 박물관을 넣었습니다. 어느 건지 모르시도록 하려고요.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용의 문양이 있습니다. 여의주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게 앞쪽이고 뒤쪽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갑옷의 뒷면인데 8벌의 갑옷 중에서 어느 갑옷의 뒷면인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전시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 평생에 볼 수 있을까 막 생각했던 그런 갑주들을 독일 라이프치히 크라시 민족학 박물관이라든지 독일 함부르크 로텐바움 문화예술 박물관, 로텐바움 박물관 거기서 이제 갑주들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그리고 온양민속박물관 굉장히 귀한 갑주가 모두 모여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갑옷과 투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전 포인트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시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구조라든지 세부 명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투구.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조선 후기에서 말기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조와 세부 명칭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갑옷 조각, 보호막이 되는 갑옷 조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유물은 없기도 합니다. 영조 때 그래서 식양갑이라고 해가지고 무늬만 갑옷인 거에 대해서 이제 마구 혼내는 장면들이 실록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갑옷 조각이 없는 것도 있고 갑옷 조각이 있는 것도 있는데 너무 놀랍게 여러분들이 빛의 광택을 잘 보시면 눌린 자국이라든지 광택에 따라서 갑옷 조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어떤 갑옷 같은 경우에는 안감 바깥으로 노출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 조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내면에 있는지 겉감 안감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안감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각각의 털이 둘러져 있나 아닌가 색깔은 어떤가 똑같이 빨간색인데 직물이 다르네 이런 재료적인 면에서도 그 다음에 용의 무늬, 호랑이 무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보시면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주의 보관이라든지 그걸 통한 조선의 문화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전시 관람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독일 라이프치히 크라시 민족학 박물관에서 지금 2점, 그 다음에 온양민속박물관 1점. 사실 갑옷 투구를 보실 기회는 간혹 있으실 수 있지만 그걸 보관하는 문화까지 보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은 갑옷 투구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어서 꺼내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했는데 갑옷 투구가 있으면 그 갑주함에서 고리를 빼서 끼 열고 나면 경막이 있어서 투구가 밑으로 푹 떨어지지 않도록 투구를 담는 곳에 다시 미닫이 문을 이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미닫이 문을 닫아서 다시 고리를 잠게 돼 있으니까 그 고리를 풀고 드르륵 열면 거기에 투구가 담겨 있고 아래는 갑옷과 함께 아마도 투구의 위쪽 장식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 한 세트를 쫙 펼쳐서 보자기와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것과 투구 안쪽에 충진제로 쓰는 안쪽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오른쪽 위도 그런 느낌으로 한 갑옷 투구 세트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한 사진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갑옷의 안쪽에 입었던 이 역시 갑옷 조각이 또 있어서 그 안에 입고 그 다음 갑옷을 입는 그런 형태의 옷까지 지금 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 조선의 문화를 알게 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전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방정례 상의원에서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아껴서 솔선수범해서 왕실부터 전략해서 사용해야 했고 그렇게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게 재고조사와 그 다음에 보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몇 년 전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도 조선 왕실의 포장예술이라는 특별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도 물론 왔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조선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투구를 어떻게 보관할까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요. 위쪽 정수리 장식을 보면은 딸깍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뽑은 거는 다시 함에 보관. 그래서 문을 닫아서 사각함에다가 넣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따로따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투구의 손상도 막을 수 있고 보관을 잘 해야지 오래오래 아껴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갑옷 투구가 독일의 여러 박물관에 가 있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잘 보관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전부 지금 좋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즐겁게 잘 보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죠. 신군대로 바뀌면서 신식 군대로 바뀌면서 갑자기 갑옷 투구는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화약병기 때문에 실효성을 잃은 지는 오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옷 투구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끝까지 계속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이 서양 군복을 입게 되면서부터는 정말로 필요가 없게 되면서 아마 그것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사사로이 대장이나 군영에서 막 나눠준 것 같지는 않고요. 왕실에서 그것을 선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워낙 화려하고 그러니까 어떤 공예품보다도 또 멋지니까 왕실에서 줬는데 그래서 왕실에서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전부 왕실이 입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왕실에서 선물로 준 거 내지는 바깥으로 유출된 것을 사가지고 간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종 어진입니다. 철종 어진에서 뭐 이미 이 전시도 그렇고 전시 도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구석구석 짚어주고 이제 많은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플러스 좀 다른 걸 보여드리면 먼저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소매가 좁은 내지는 거기 빨간색 홍수가 점점 올라온 그 동다리를 입고 그 위에 검은색 조끼를 입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안에 입은 옷은 이거 두루마기 아닙니다. 두루 막혀야지 두루마기고 생긴 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트임이 옆 트임도 있고 뒷 트임도 있기 때문에 이건 트여 있기 때문에 두루 막힌 두루마기가 아니라 이거는 협수 내지는 빨간 게 올라와 있으면 동다리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이 동다리는 Y자로 여며집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Y자로 여며지는데 말고 그 위에 입었던 옷은 합임이죠. 좌우 대칭입니다. 앞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안에 흉배보, 아까 흉배 견화라고 했는데요. 흉배 견화를 찍는 용보를 찍을 때, 찍는 게 아니라 용보를 장식을 할 때 동그랗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앞부분은. 어깨 부분은 동다리에다 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쓰면 됩니다. 등도 동그라미 그대로 쓰면 돼요. 원형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앞은 겉에 입은 옷이 앞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양쪽 좌우로 만들어야 했고 실제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이렇게 나무판을 깎아서 만든 흉배판 그리고 흉배 견화판, 견은 어깨고요. 흉배는 가슴 부분이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흉배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도 있고 말고 종이, 기름 종이에다가 자수본을 이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역시 군복용은 앞이 튀어져 있고 그리고 좌우 어깨와 그다음 등과 이렇게 해서 결국 자수를 놓는다 하면 5개 판을 이제 자수를 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사람은 넓은 요대를 메고 그 위에 좁고 사선으로 돼서 늘어나는 남전대, 전대를 메고 있는데 왕의 것은 역시 또 자수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자수나 직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양이 있는데 마침 그 자수 본도 있고 근데 수본에 색칠을 무슨 색으로 수를 놔야 되는지 색칠되어 있는 게 아래쪽 덕성여대 박물관 거고요. 말고 위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영궁 요대를 보시면 이제 자수 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대 위에다가 이제 남색 전대를 매는데 여러분 어떻게 매면 이렇게 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그림을 보고 파란색 긴 끈이 있는데 이 긴 끈을 묶었다 늘어뜨렸다. 근데 지금 고름 모양 안 나오죠.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윗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맬 수 있을까? 착용 방법에 대해서 고증 재현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발표했었던 건데 더 길게 만듭니다. 저는 그러고도 부족했는데 길게 남전대를 다른 유물에 비해서 더 길게 만든 다음에 한번 묶어주고 그것을 요대 안쪽으로 넣어서 끌어올려서 고리 부분만 위에 걸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력도 더 있고 그리고 품위 있게 이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묶는지에 대한 어떻게 착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보시면 그러네 그냥 묶은 게 아니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방색과 복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군사복식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서 원래 오방색은 쓰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색에. 그래서 옷의 색깔에 저는 이제 제가 본 기록이 방색 호의 그러니까 호의를 입는데 방색으로 해라. 방색 갑주, 방색 군복 이런 것들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방색으로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 다른 색을 연구하신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복색에 있어서 오방색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사복식에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방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는 당연히 알지만 그것이 다른 복식은 그렇게 오방색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방색으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름표, 장표도 오방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함께 이제 전시되어 있는 동장대 사열도라든지 아니면 영진총도에서도 보시면 사람으로 그려져 있지 않지만 파란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검정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로 찍혀져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 색깔 옷을 입었다는 얘기겠죠. 이제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발병부라는 것인데요. 발병부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쭉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발병부라고 해서 나무판에다가 한쪽에는 발병, 병사를 이제 동원해라라는 이제 발병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는 이제 총대장, 이제 무관에게 말하자면 왼쪽은 궁에서 가지고 있고 왕이 가지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관이 가지고 있다가 왕이 동원을 해야 되겠을 때 보내면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표시였고 그것을 항상 왼쪽은 궁궐에 있으니까 오른쪽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을 그냥 달랑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무 가운데 보시면 나무 주머니라고 해야 될까? 나무 상자에다가 넣고 그것을 다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가죽 주머니에 넣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물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히 발병부가 를 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예 없이 솜 같은 걸로 뭔가 빵빵하게 넣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묶었을 때 반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그란 게 있습니다. 구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기에 발병부가 없이 그냥 이렇게 뭔가 장식 내지는 이런 걸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 발병부를 보실 때는 병부 주머니를 보실 때에는 그것이 아주 빵빵하게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납작하게 반원형이 물건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가? 들어가기 위한 형태인가?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보면 호액, 이것도 보기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부 통지에 보시면 갑옷을 입을 때 옆이 튀어 있기 때문에 옆에 팔을 들 때 여기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옆부분이 노출될 때 이제 보호하기 위한 겨드랑이를 보호하는 호액이 있는데, 그 호액의 그림과 동일한, 근데 끈은 지금 이제 파손이 되어서 끊어져 있긴 하지만 이걸 연결하면 거의 흡사한 그런 호액,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상시 가면은 뭐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게 사실은 밖에 나올 물건이 아닌데 이렇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크기에 놀라 보십시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면 사진 속에 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의궤나 그냥 방상시 가면을 생각하거나 떠올렸을 때는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크기 한번 압도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시에 관련된 특별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이제 한국 문화, 한국 복식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